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2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두 가지 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수의 부정적인 반응, 즉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죠. 나름대로 선방했던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 두 가지 큰 악재.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FOMC에서 조기 테이퍼링 문제.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시점을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도표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큰 악재이고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변수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악재입니다. 거기에다가 갑작스럽게 중국의 최대 부동산 업체를 할 수 있는 형다그룹의 파산설이 나왔단 말이죠. 부채가 뭐 355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른바 중국판 리만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고, 바로 이 바람에 최근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급락하며 결국 3만 포인트가 깨지고 마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보다 현재 이머징 마켓 영역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다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죠.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선방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외부적인 악재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그 악재에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요. 국내 내국인 기관보다는 일반 개인들이 그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즉 지수로 봤을 때는 그 낙폭을 최소화시키거나 줄이거나 또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시키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놨을 때 그때를 선방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 정반대죠. 오히려 국내 내국인들이 어, 초대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오히려 기관보다는 일반 개인들이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는 거죠. 외국인 때문에 지수 낙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선방이다 하는 건데 상당히 낯섭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치 않다는 거죠. 뭔가 크게 대세적으로 뭔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대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의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금년 상장사들의 실적 추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적 픽업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가 절정기고 3분기, 4분기 때는 오히려 그 정점을 찍고 좀 나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기에 더욱더 이 부분은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죠. 대략적으로 그 요점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고 또는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뭐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 대세론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IT 중소형주 한 4개, 5개 정도를 제가 또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담아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LG화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LG화학이 8%나 급등을 했습니다. LG전자 같이 묶어서 역시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OCI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CI. LG화학 잠깐 차트를 볼까요? LG화학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2차전지와 그리고 LG전자까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OCI는 지금도 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수준은 불과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주 중에 반드시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될 종목으로서는 사실 SKC는 매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절대 팔면 안 되고요. 나머지 세 개의 종목 보다 중요한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이들 종목은 차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 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당연히 눈 딱 감고 매수할 분들은 매수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이죠. 자, SKC는 절대 팔면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현대그룹의 파산 위기인데 이건 국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증권가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 위험이 결코 작지 않으나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다 하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 전부터 적시를 해왔던 문제로서 계속해서 현재 뭡니까? 구조조정과 또 채권단의 채권 만기 기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왔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는 또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 또 중요한 지도부 선출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지도부가 되겠죠. 지도부 선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의 여론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상태로 그냥 망가지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주요 자산 매각 방식이든 또는 현재 아마도 경영진을 바꾸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할 추진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현재 상황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미국의 FOMC입니다. 자, 테이퍼링 얘기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느 정도 공식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는 건데 조만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금년 내라는 것인데 금년 내 FOMC가 열리는 기회는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에 있고요. 또 12월 중순에 있거든요.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11월 초에 단행될 소지가 높고 11월 초가 아니면 12월 달에 하겠죠. 그 기간의 차이는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도 중반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 즉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 하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시장에 압박을 주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제고된다 하는 측면에서 문제는 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원래는 2023년 정도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했던 건데 1년 정도 앞당겨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점도표를 통해서 전체 위원 중 9명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내년 정도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점 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된다는 거, 아마도 우리 증시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5년도 당시 금리를 첫 인상을 해서 2017년도 11월 달까지 6차례 금리를 인상했던 그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 단기간 충격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악재로 불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 차트네요. 여기 박스를 그어놓은 자리가 하나 있죠. 이걸 박스를 보려면 이걸 지워놔야 되겠네요. 박스가 그려져 있고요. 박스가 그려진 자리가 금리 인상 시기 2015년도 말부터 2017년도 말까지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6차례 0.25%포인트씩 인상했던 바로 그 시기를 제가 특정해서 박스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했을 때 처음에만 빠졌지 그 다음부터 결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 정도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 반복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충격은 아주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청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350%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별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 문제, 조기 테이퍼링 문제, 조기 금리 인상 문제 불거졌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그냥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 외환시장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외환시장이 약간 불안하죠. 미국 시장 내 자체 내 금융시장은 안정되어 있으나 외환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환시장, 특히 달러 인덱스는 93.45 정도 수준으로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자, 원달러 환율도 개장 중 한때 1180원이 넘었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개장 초 시작할 때 1180원 이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막판에 많이 내려갔죠.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장 후반에 조금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만약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현재 그 수평선이죠. 수평선 두 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 양봉 형태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며 현재 그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부담이 되는 나쁜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죠. 높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즉 외환시장도 곧바로 안정화되며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93 아래로 떨어질 소지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계속 매집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죠.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엔 네이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충분히 짐작이 된다는 거죠. 자, 아시아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일본 증시는 좀 내려왔는데요. 그러나
지금 반도체 지수도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 선물도 괜찮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중국발 악재는 단발 악재로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고,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해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우리한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잠깐 더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물론 테이블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방을 했는데, 선방을 한 주체가 내국인들, 그 중에서 동학개미다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들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받아줬습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했던 것을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까지 같이 매수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그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6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를 그린 그래프인데요. 지금 빨간 막대가 6개가 나란히 그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정확히는 8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약 보름간 삼성전자를 조금씩 아주 대량으로 매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보시면 좀 길게 놓고 보면 하루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초대 규모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삼성전자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약 2달, 3달 정도의 자료를 놓고 보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불거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 추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아마도 중국 형다그룹이나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반응하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나온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고 하지만 비메모리가 아니고요. 뭡니까?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오히려 1820억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시장이 좋지 않으면, 향후 전망이 밝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이러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콘텐츠도 아닌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즉 빼고되신 상태에서 이런 행동,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하는 거죠. 그만큼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특히 연말 장세가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FN 가이드 증권사 추정 3곳 이상 246곳입니다. 246곳에 실적 전망을 보면 이런 거죠. 즉 전체 그 246곳에 영업이익 규모 59조 6천억 정도로서 작년 동기 대비 49%, 4분기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72%. 물론 지난 1분기, 2분기 때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00% 정도로까지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 증가율이 탁월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대단히 좋은 실적이라는 것이고요. 그 해당되는 실적 좋은 분야를 보면 철강, 해운, 석유화학,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거기 반도체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물론 퍼센티지 측면에서 약간 좀 밑돌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항공, 레저까지. 그런데 오늘 철강 항주들은 많이 빠졌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아마 이게 성장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재 좋으나 내년 및 그리고 추후에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냉철하게 그 현재 주가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잣대로 동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단기적인 실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 실적 전망입니다. 제가 그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15조는 무조건 넘어갈 것이다. 15조 3천억 내지 잘하면 16조 원까지 가능하다 했던 건데, 업계 평균은 15조 6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25%, 거의 26% 정도 작년 대비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대단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실적도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년 실적 대비로 봤을 때 128%, 네이버는 꾸준하고요. 15.9%, 카카오가 약 101%, 2배 이상 좋아진다는 건데,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우리는 카카오 안 합니다. 네이버를 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LG화학이 39.8%. 근데 1, 2분기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작년 동기 대비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고요. 특징적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요. 재고는 줄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 근 2년 동안 말썽을 일으켰던 현재 정제, 휘발유 정제 같은 겁니다. 이 정제 마진이 드디어 손익분기점 BEP라고 하죠. 블랙 이븐 포인트, 대략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기준 배럴당 4달러 정도를 2달러 내지 4달러, 업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4달러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진 BP 블레이븐 포인트를 넘어서 5.2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소지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7달러 내지 8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제업체, 국내 상장사로 따지면 3개 업체고 비상장사까지 합치면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내지 SOE를 말씀드렸던 건 단타로 가능하다 했던 건데요. 지금 산다면 SK이노베이션 사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정식적인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그런 측면에서 단기로 해볼 만한 모멘텀은 갖고 있다는 정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대세론입니다. 자, 수급은 말씀드렸죠. 아까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 하는 것. 최근 8월 31일 이후에 총 15거래일 중 이틀 정도만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13거래일 동안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계속 순매수를 하며 삼성전자의 물량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 지분이 51.8%입니다. 4년 내 최저치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잔재 대기 매수세.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도만 따진다면 합계해서 지금 한 50조 원 정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환매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분, 한 3분의 1 내지 한 절반 정도까지는 환매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 했을 때 상당한 힘이 되겠죠. 그 잠재 매수세가 보통이 아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말이죠. 그런 측면.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지만 그 전과 다르게 동학개미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단타로만 매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분의 동학개미들은 이른바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 장기 투자 성향의 매수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기에는 차트상 삼성전자가 일반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게 대단히 무겁게 보일지라도 현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물량은 상당히 옅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그 부담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고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 15조 넘게 나올 것이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52조 원 내지 53조, 내년 실적은 60조 가량 나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모멘텀도 있죠. 일단 배당 모멘텀이 당장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연간 배당 수익 지금 들어간다면 아마 2.7%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7%. 8만 원 이상에 들어가면 2.5%쯤 되겠죠.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M&A 지금 현재 어쨌든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M&A나 또는 투자 재개 등 적극적인 투자 등 또 미래 비전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뭔가의 모멘텀, 특히 M&A에 관련된 뭔가의 모멘텀이 조만간에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자,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 그 중에서도 뭡니까? 시모스는 또 CIS 이미지 센서 쪽입니다. 이미지 센서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 축적과 그와 관련된 실적이 하나씩 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GAA 기술 그리고 D램과 관련돼서는 HBM PIM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연산 작업 기능을 첨가시킨 획기적인 기술력입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GAA 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도 이것도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인데 이 기술도 TSMC가 아직도 갖추지 못한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삼성전자도 기대하는 기술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다는 거죠. HBM, PIM 기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술력. 그리고 타이밍상 지금은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거고 밸류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PER은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적용 PER입니다. 최소한 15배 내지 적정하게는 18배 정도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에서 현재 주가는 너무 쌉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중소형주 IT 종목에서 맥점으로 따진다면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하나마이크론 괜찮은 위치고요.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쪽과 관련돼서 테스트와 관련돼서 어딥니까? SK 하이닉스의 대략 1조 정도 상당의 대량 수주를 할 것이 됐던 건데 그게 지연됐다는 이유 때문에 폭락을 했던 건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자, 워닝 IP에서 가장 보편적인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관련주다 했습니다. 증착 장비 상당히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장비는 증착 장비이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워닝 IPS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일반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닝 IPS. 자, 이런 종목들은 다 맥점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보들을 쭉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차트상 5만원 내지 5만 5천원 정도의 상당히 두터운 매물벽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거운 모습이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이 매물벽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의 모습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단기 급등을 해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매도했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타이밍이라는 것을 일단 매수 대상으로선 제외하고요. KH파트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분위기 때문에 또 애플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3만원대 이상에서 2만 5천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때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때가 기회가 됩니다. 25,000원대면 안적절한 매수 타임이 된다 하는 정도로 일단 간략하게 사실 이 종목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점은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좀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LG화학과 그리고 이제 그 동진세미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LG화학이 오늘 8.42%나 올라갔습니다. GM볼트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GM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협력관계가 돈독한 어느 정도 구축된 현재 LG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딴 데다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결국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아무리 리콜 사태 때문에
쌍방간에 부담이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 LG를 다시 한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LG ES의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납품받기로 했다는 건데, 그것이 호재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요. 사실은 실적으로 봤을 때 또 화재와 관련돼서 LG화학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 낀 것처럼 주가가 그런 악재가 번번이 나와서 일종 재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바람에 우리도 갖고 있는 물량을 줄이거나 장기로 보유하거나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80 내지 90%는 석유화학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LG ES의 현재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그 상장과 관련된 부담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도 너무 심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는 건데, 다만 매수할 것이냐는 점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도 우리는 LG화학을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SKC를 매수하자라고 했기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LG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LG전자는 더불어서 GM 볼트와 리콜과 관련된 충당금 공동부담을 좀 갖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있고 추가 부담도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이 그 배터리를 다시 그 납품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거의 원상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비율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한번 경험도 한 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타결될 소지가 높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일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 다른 악재가 없는 LG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어놓은 수평선이 다중바닥권인데, 그런데 차트상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매물벽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모습이죠. 분위기가 좋으면 그 매물이 흩어지겠지만 그 악재가 결코 작지 않았고 번번이 그 기회가 무산되었기에 그 매물은 상당히 무거운 매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타이밍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갖고 있고 적당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약간 높더라도 15만원 전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그 LG화학과 더불어서 LG전자를 보시면 된다는 건 선취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실적은 좋죠. 실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C는 아니고요. OCI죠. OCI는 현재 약간 조정을 받으면 특히 21선에 와닿는 그런 상태, 주가를 본다면 대략 한 13만 5천원 정도, 그 정도면 기술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원재료 가격인 메탈 실리콘이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중국이 감산을 한다고 하죠. 전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폴리실리콘의 그 원료인 메탈 실리콘의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이 바람에 그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하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실적은 나빠지더라도 오히려 폴리실리콘 그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판매가로 그 가격을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마치 현재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그저 공식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판가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폴리실리콘 마진이 좋아진다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태양광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특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의 3% 정도만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을 했죠. 2035년까지 현재 태양광으로 얻어지는 에너지
량을 현 3%에서 40%를 끌어올리겠다. 2035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한 13년, 14년 정도만 되면 2035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광 산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OCI는 추세적으로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 대비 현재 신도시 개발도 있단 말이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그 기회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OCI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PER 수준은 불과 4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많이 올라갔지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수준은 여전히 낮고 앞서 얘기했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안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 본다, 금년까지만 본다 했을 때는 16만 원, 17만 원, 내년까지 본다 했을 때는 20만 원 넘어 24만 원 정도까지 넉넉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바로 그 종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